새벽 4시.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의 낡은 골목.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다 이내 꺼졌다. 골목 어귀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몸에는 30년은 좋게 된 낡은 점퍼. 소매는 닳아 실이 풀렸고 지퍼는 절반만 올라갔다. 손등에는 파란 핏줄이 돋아 있었고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빛만이 살아있었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정면으로 감당해온 사람의 눈빛. 그가 손에 쥔 것은 구겨진 흰 봉투 하나였다. 봉투 안에는 정성껏 접어넣은 돈이 빼곡했다. 10,000원짜리가 아니었다. 5,000원짜리, 1,000원짜리까지. 밤늦게까지 서서 모은 돈, 끼니를 줄여가며 아낀 돈, 아이 학원비를 포기하면서 모은 돈.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이었다. 아빠. 맨발로 뛰어나온 여자가 그의 점퍼 주머니에 봉투를 밀어 넣었다. 이건 윤서 대학 자금이야. 보험금 남은 거랑 내가 일해서 모은 거 전부야.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아니, 무너졌다.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눈이 이 봉투 하나에 산산이 부서졌다. 그가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태강그룹의 창업주 오기탁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 골목의 어둠은 알지 못했다. 재산 1,000억 원, 계열사 15개, 수천 명의 직원. 그러나 그 새벽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아버지였다. 시멘트 바닥 위에 그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열흘 전 태강그룹 본사 37층 집무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억 원짜리 예술품,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페르시아 양탄자. 그의 이름 석자가 붙으면 모든 것이 움직였다. 그런데 저녁 식탁은 늘 비어 있었다. 장남 오승범은 해외 법인을 핑계로 반년째 연락이 뜸했다. 차녀 오하윤은 투자건이 바쁘다며 2달째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막내딸 오세봄은 10년 전 의절했다. 강 실장. 20년을 곁에서 보좌해온 강태무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망했다고 하면 자식들이 올까? 1,000억이 사라졌다고 하면 그래도 나를 찾을까? 강태무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도 거짓이 될 것 같았다. 오기탁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는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기분 좋았다. 확인하고 싶어. 다음 날 오전 6시 뉴스가 터졌다. 태강그룹 오기탁 회장 1,000억 부도 위기. 그룹 해체 가능성 제기. 전부 연출이었다. 실제 회사는 건드리지 않았다. 가짜 압류 딱지, 폭락하는 주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오기탁은 그 모든 걸 30년 전 막노동 시절에 입던 낡은 점퍼 차림으로 혼자 지켜봤다. 자식들의 연락은 오후가 되어서야 왔다. 승범은 걱정됩니다라는 문자 하나를 보낸 뒤 사라졌다. 하윤은 아예 연락이 없었다. 오기탁은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장남 오승범의 펜트하우스. 시가 70억 원, 오기탁이 생일 선물로 사준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회사 지분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거 확실하지? 네. 2년 전에 법인 통해 우회해뒀습니다. 추적도 어렵습니다. 1,000억 날렸어도 우린 손에 없는 거 맞지? 웃음소리. 짧고 가벼운 그런 웃음. 오기탁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화도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다. 빈손으로 시작해 30년을 쌓아온 것의 의미가 저 웃음소리 한 방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돌아섰다. 차녀 오하윤의 집. 오기탁이 결혼 선물로 지어준 단독 주택이었다. 인터폰 화면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2층 창문의 불이 꺼졌다.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오기탁은 중얼거렸다. 내가 키운 게 자식이 아니라 숫자였구나. 막내딸 오세봄. 재개발 예정 구역 반지하. 남편은 과로로 세상을 떠났고 6살 아들 윤서와 둘이 버티고 있었다. 오기탁은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주소를 잘못 본 줄 알았다. 깨진 보도블록, 곰팡이 냄새, 지면에 닿을 듯 낮은 창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10년이었다. 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찾아가지 않았다. 아빠. 세봄이 쓰레기를 들고 문을 열었다. 낡은 트레이닝복, 슬리퍼, 눈 밑에 다크서클. 10년이 지나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여전히 오기탁이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5살 때 넘어져도 울지 않던 그 눈. 아빠, 왜 왔어?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그냥 왔다. 세봄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방으로 데려갔다. 곰팡이 핀 벽 쌓인 약봉지,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한 달력. 구석에서 윤서가 자고 있었다. 오기탁은 처음 보는 손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세봄은 냉동실에서 고등어 한 토막을 꺼내 구웠다. 자신의 그릇에서 밥을 퍼서 아버지 그릇에 얹었다. 많이 먹어. 3글자였다. 그 안에 10년의 침묵과 기다림과 상처가 전부 담겨 있었다. 김치찌개는 짰고 고등어는 조금 탔다. 그런데 그 밥이 생애 최고로 맛있었다. 그날 밤 불이 꺼지고 한참이 지나 오기탁은 들었다. 세봄이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우는 소리.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울음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속죄처럼. 새벽 3시 오기탁은 현관 옆 신발장 위에 퇴거 통지서를 발견했다. 붉은 글씨. 퇴거 기한 2달 말일. 열흘도 안 남았다. 그는 조용히 점퍼를 집어들었다. 아빠. 세봄이 맨발로 뛰어나왔다. 차가운 시멘트 위에 맨발로. 어딜 가려고. 그냥 짐이 되기 싫어서. 세봄의 눈이 빨개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방으로 들어갔다가 봉투를 들고 나왔다. 이거 가져가. 못 받아. 아빠 받아.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 윤서 대학 자금이야. 보험금 남은 거랑 몇 년 동안 모은 거야. 아빠는 이제 나이 들었잖아. 우린 젊어. 다시 벌 수 있어. 오기탁이 봉투를 펼쳤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빼곡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쪽지 1장. 아빠, 내가 못난 딸이라 미안해. 그래도 아빠는 내 아빠야. 사랑해. 무릎이 먼저 꺾였다. 차가운 시멘트 위에 두 무릎이 닿았다. 그리고 손이 땅을 짚었다. 재산 1,000억. 계열사 15. 수천 명의 직원. 그 모든 것보다 이 봉투가 더 무거웠다. 내가 짐승이다. 세봄이 아버지의 등을 안았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그 손으로. 가로등은 꺼진 채였다.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다. 멀리서 새벽 첫 버스 소리가 들렸다. 그날 오후 태강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원 전원이 소집됐다. 화면이 켜졌다.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승범의 펜트하우스 앞 대화. 아버지 집은 내 명의로 돌려놨잖아. 1,000억 날렸어도 우린 손에 없어. 웃음소리. 하윤의 집 앞. 인터폰 화면에 오기탁의 얼굴이 비치고 2층 창문에 불이 꺼지는 장면.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오기탁이 일어섰다. 상속은 없다. 전 재산 1,000억 원은 공익재단과 신탁으로 묶였다. 두 자식이 빼돌린 자산은 법적으로 회수됐다. 승범이 항의하러 일어서자 오기탁은 한마디만 했다. 나가. 그 조용함이 어떤 고함보다 더 무서웠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봄이 쓰러졌다. 진단 결과는 급성 백혈병이었다. 골수 이식이 필요했다. 오기탁의 유전자는 맞지 않았다. 해외까지 기증자를 수소문했지만 완전 일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승범과 하윤에게 연락이 갔다. 혈연이었다. 돌아온 답변은 변호사를 통해 왔다. 지분을 원래대로 돌려주신다면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기탁은 도장을 찍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아까울 게 없었다. 결과는 불일치였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다. 오기탁은 보지 않았다. 그는 세봄의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빠, 나 괜찮아. 창가에 앉아 수액을 맞으며 하늘을 보던 세봄이 말했다. 그 말이 더 아팠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차이준. 25살.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며 주말마다 알바를 뛰는 청년이었다. 세봄 씨가 저를 도와줬거든요. 3년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때 몰래 계좌로 돈을 보내줬어요. 같은 골목 이웃 사촌이셨는데 제가 새벽까지 공부하는 걸 창문 너머로 보셨나 봐요. 쪽지에 힘내요, 청년이라고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기증 신청을 한 거야? 누가 저를 살렸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갚을 차례인 것 같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완전 일치. 수술은 12시간이 걸렸다. 오기탁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태무가 의자를 가져왔지만 앉지 않았다. 서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았다.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성공했습니다. 오기탁의 무릎이 꺾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다. 벽에 손을 짚고 버텼다. 강태무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가 처음으로 완전히 울었다. 석 달이 지났다. 세봄은 퇴원했다. 윤서는 처음으로 엄마를 안고 울었다. 오기탁은 서재 벽에 낡은 액자를 걸었다. 그 안에는 구겨진 흰 봉투가 들어있었다. 강태무가 물었다. 회장님 1,000억 자산가가 저 봉투를요? 오기탁은 벽을 바라보았다. 1,000억은 숫자야. 저건 내 인생이다. 돈은 회사를 키울 수 있다. 건물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10년을 의절했다가 새벽에 맨발로 뛰어나와 봉투를 건네는 딸의 마음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몰래 도움을 건네던 청년의 마음을. 말없이 자신의 밥을 덜어주던 그 손을.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서재 문이 열렸다. 세봄이 윤서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할아버지. 오기탁은 팔을 벌렸다. 아이를 받아 안았다. 가볍고 그래서 더 무거운. 세봄이 문가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웃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무런 상처도 담기지 않은 웃음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저녁 햇살이 들어와 벽에 봉투를 비추었다. 구겨진 흰 봉투가 그 빛을 받아 잠깐 빛났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해 가을 태강공익재단이 출범했다. 세봄이 이사직을 맡았다. 차이준도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세봄이 몰래 건넨 작은 도움 하나가 이렇게 멀리까지 닿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서재에 들어와 벽에 봉투를 가리켰다. 할아버지, 저건 뭐야? 오기탁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대답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거야. 왜? 돈이야? 그는 웃었다. 돈보다 더 비싼 거야. 사랑이거든. 윤서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다. 그래도 좋았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 그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테니. 그때가 되면 이 낡은 봉투가 다시 한번 빛날 것이다.